우리 얘기라는 걸 내 얘기라는 걸 알고 여기저기 더 멀리 퍼뜨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대한 자세하게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 중학교 동창이었으며 고2 때부터 사귀어서 대학 때 2번 헤어지고 다시 재회하기 반복하다가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들께서 이미 저희보다 서로 먼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해져서는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셨고 유별나게 꽁냥거리면서 연애를 했는지라 서로의 부모님은 저희를 참 예쁘고 어린 커플로 좋게만 봐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형 하나 있는 막내고 저는 오빠 하나 있는 막내라 둘 다 부모님께는 늘 애라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저희 오빠는 고3 때 해외 대학으로 진로를 바꿔 호주 대학으로 입시를 하면서 유학생활을 하느라 독립을 이른 나이부터 했고 졸업하고도 호주 영주권 받고 정착해 지금까지도 잘 살면서 서로 얼굴을 잘 보고 살지는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곁에 끼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외동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반면 남편의 가족은 저희 가족들보다는 서로 부둥켜보고 살며 친목이 더 두터운 집안이었습니다. 연애 중일 때부터 저를 데려가 어른이 대공원 소풍도 가고 젊은 애들 놀라며 에버랜드도 다 같이 데려가 주셨으니 말 다 했죠.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다 보니 늘 한결같이 시부모님네와 같이 놀았지만 그 사이 남편의 형 되는 저희 아주버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여러 번 바꾸셨어요. 뭐 키가 180이 넘으시고 남편보다 체격이 좋다 보니 우리 남편처럼 일편단심으로 여자 대시 없이 저만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 생각은 했으나 그렇게 여자를 바꾸셔놓고는 가족 행사에도 데리고 오고 하시니 저하고 남편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매번 다른 여자분을 보며 새로이 인사를 나누고 친해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고를 감행해야 했죠. 그러다가 저희 결혼하기 1년 전에 아주버님이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서 결혼을 하셨어요. 당시 30살이었던 형님을 아주버님이 결혼 8개월 전 처음 소개를 해주시고는 초고속으로 장가를 가신 것이었죠. 여러 여자를 만나보셨던 만큼 초고속으로 결혼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생각했어요. 사고를 친 게 아니라고 하니 뭔가 형님이 정말 찐으로 좋은 여자여서 아주버님이 놓치기 싫다면서 장가를 가시는 거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직업이 간호사라던 형님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저희 남편과 저를 친남매처럼 예뻐라 해주셨고 본인들의 신혼집으로도 자주 초대를 해주고 2대2 커플로 데이트도 많이 했었어요. 형님과 제가 따로 만나서 왕래를 하는 정도의 친한 사이까지는 못 되었지만 가족들끼리 모일 때만큼은 트러블 없이 잘 지냈죠. 두 분이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인꼬부부처럼 3년 정도를 정말 예쁘게 잘 지내셨고 저희 커플이 결혼하고 부부가 된 후로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시댁 식구들끼리 단체로 움직이며 근교 여행을 간다거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왁자지껄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여자로선 이런 시댁이 참 이상적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시댁 식구라 불편할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시절부터 시댁 식구들과 교류를 해왔던 사이였는지라 대하기가 많이 편했고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그 와중에 형님도 불만 없이 잘 어울려 주시길래 불만이라 할 것이 감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인꼬 부부의 웃음 많고 시대고기를 즐기던 우리 형님께 불만이란 게 생기긴 하더군요. 결혼 3년 만에 터져나온 형님의 울부짖음에 저희 부부를 포함해 아주버님까지 정말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글쎄 형님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 미치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시 형님의 나이는 33살이셨고 아주버님은 35살이셨어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겨우 30이었기에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서 억지로 미루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고 있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힘들어하는 형님은 위로해드렸지만 그 위로가 다 전달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딱 그쯤부터 형님은 평소처럼 커플끼리 형님의 집에 모이더라도 잘 지내시다가 술만 들이키시면 나 진짜 애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놈의 애가 생기질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우린? 라면서 더 힘들어하고 홀짝이며 우울해하셨고 그러면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형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도록 사이에서 중간다리를 잘 서고자 위로는 물론이고 기분 풀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는 말을 하며 기약 없는 미래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불편하고 죽을 맛이었죠. 그렇게 만나면 즐겁던 사이에서 언젠가부터는 애를 못 낳는다고 죽겠다는 형님의 말로 우울함이 감도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저는 같은 여자니까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늘 형님의 곁을 지켰어요. 마누라 걱정이 돼요. 형님 좀 잘 봐달라고 아주버님께서도 제게 부탁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결혼 초와는 확실히 달라진 우리 사이에 하루빨리 형님께 아이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지내던 중 기분이 꺼림칙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중순이었는데 형님이 저한테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먼저 퇴근하고 형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던 남편은 둘이서 뭔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질 않은 채, 아,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우리 집까지 산책금 걸어보셨대. 당신 퇴근하면 힘들까봐 당신 오기 전 가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마주쳐버렸네. 라면서 걸으면 못해도 2시간이 좋게 걸리 그 거리를 산책 겸 왔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과 그 뒤에서 딱히 변명이란 걸 하지 않은 채 내 남편 뒤에 서 있는 형님을 보는 순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정말 아주 많이요. 내 집이고 내 남편인데 내가 주제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림칙했죠. 그날 내 남편 뒤에서 나를 반가워하는 듯 무심한 미소를 지은 채 빤히 쳐다보기만 하던 형님이 살짝 낯설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쩍 그날 후 남편도 뭐가 그리 고민이 많은지 아님 생각이 많은 건지 핸드폰을 침대 안에 들고 와서까지 놓지를 못하고 누구랑 연락하냐면 핸드폰을 들춰보면 무슨 임신 어쩌고 하는 검색을 하고 있고, 당신 나랑 아이 낳을 준비하는 거야 혼자? 하면서 웃기다고 물어보면 아, 그렇지. 우리도 이제 나와야지. 하면서 말을 흐리는데 전 정말 남편이 우리 이세를 낳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고서 쓸데없이 야한 속은 입고서 잠자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배란일 체크하고 밑밥도 깔아줘가며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아이가 생겨나면 진짜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다, 그치? 교복 입은 너랑 애를 낳다니 진짜 믿겨지지 않아. 하면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얘기를 하며 우리가 곧 아이를 가질 거란 확신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이 무슨 장난인 건지 생각보다 임신이 쉽게 되지가 않더군요. 남편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잠자리를 가지다가도 제 몸 밖에서 일을 저지르는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제대로 된 난자와 정자의 결합조차 해보지를 못했고요. 그게 뭐 자기를 더 스릴 있게 한다며 생지랄을 떠는 남편을 요상하게 생각하던 때에 작년 10월 뜬금없는 곳에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저희 형님한테서 말입니다. 30살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 5년 가까이 임신을 바라다 못해 슬퍼하셨던 형님이 임신하셨다는 소식이 아주버니를 통해 들려온 겁니다. 그 집이 경사난 것은 물론이고 저희 커플뿐만 아니라 온 시댁이 다 경사가 났어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간호사로 일하는 형님이 많이 힘드시겠다 싶어 여기저기 걱정이 많았는데 그 우울하고 힘든 시기에 아이가 나타났다고 하니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형님은 임신하고서도 일은 계속 나가셨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형님 몸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을 그만두길 종용하며 계속해서 먹을 거, 간식거리, 옷까지 사다 바쳐가며 아빠가 된다는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혹시 형님 힘들까봐 저희는 부부 사이에 자주 모이는 거 멈췄고 대신 저도 형님 잘 드시라면서 직접 만든 반찬에 국거리까지 시어머니랑 함께 머리만 떼고 만들어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임신을 하신 지 4개월 정도가 되면서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저희 집을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퇴근하면 배불러 가는 형님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고 남편의 형님 오셨다는 문자 한 번을 해줄 생각을 못했나 싶어 어처구니 없고 아주버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면 혼자 왔다고만 하고 그래서 왜 오셨나 살펴보면 그냥 또 몸이 찌뿌덩거려서 산책을 할 겸 저희가 보고 싶어 왔다는데 그게 다 헛소리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보고 싶어서 내 집에 찾아왔다는 걸 그 당시 형님의 눈과 표정을 읽은 여자들이라면 다들 눈치를 저처럼 챘을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난 이제 가야지 라면서 배를 부여잡고 일어났고 그러면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형님을 집까지 편히 바래다 드려야 한다면서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둘이서 그냥 같이 나가버린 겁니다. 텅 빈 집안에서 식탁을 보니 형님은 글쎄 제 남편의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다들 일하고 퇴근하면 시간이 없을 텐데 저 밥을 도대체 언제 다 만들어서 차렸나 싶기도 하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형님이 하루 종일 저희 집안에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언제 저걸 차렸나 싶어 말이죠. 그러나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4번 정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면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 아주버님께 모른 척 퇴근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바로 지난 2월 말이었네요. 아주버님은 제가 전화를 한 이유를 알기라도 하듯이 먼저 와이프가 병원을 그만뒀는데 그 집을 너무 자주 가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일 때문에 집에 잘 없어서 와이프가 좀 많이 심심한가 보더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뒀다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 우리 집에 와서 남편 밥을 차려줬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한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은 뒤 도로 집에 가는데 순간 열불이 났어요. 남편도 저랑 같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둘 퇴근 시간 전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건데 형님이 어떻게 내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 저녁을 칼퇴를 하고 집에 도착을 하는 날에도 다 차려놓을 수 있었나 싶더라고요. 설마 남편놈이 형님한테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나 싶었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불러앉히고 화를 냈어요. 해도 정도가 있지. 왜 이렇게 형님은 우리 집에 자꾸 와서 나도 아니고 그냥 당신 밥 하나 차려주고 그렇게 매번 쌩 가냐? 당신, 형님이랑 뭐 나 몰래 다른 꿍꿍이가 있어? 그건 그렇고 형님은 도대체 우리 집에 언제 들어와서 우리 밥도 아닌 당신 밥만 그리 차려주는 거야? 당신 설마 형님께 우리 집 비밀번호 오픈했니? 너 그랬어 임마? 라며 미쳐 날뛰는 망아지 새끼 마냥 지랄을 퍼부었더니 남편은 더 숨을 구멍이 없다는 듯 체념하며 말하더라고요. 아, 혼자 가실 곳이 없다고 심심하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너 힘드니까 너 대신해서 밥이라도 좀 차려놓으라고 했지. 그래서 알려줬지.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놈의 새끼가 끝까지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나 힘들어서 나 대신 임산부한테 저녁을 차려주려 했다는 것부터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줬는데 정작 밥상을 보면 늘 1인분의 남편 밥만 있었던 것. 싹 다 거짓말이라는 게 속으로 느껴지더군요. 결국 형님과 남편 사이에 뭔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증거를 할 것도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었기에 무시를 하고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의 부부 사이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둘 사이로 오해했다는 것에 화가 남과 동시에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면서 먼저 퇴근 후 데이트를 신청하고 외식을 하고 목금요일 된 맥주나 와인을 사와서는 자주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고 저도 매번 싸우고 살 수는 없으니 거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느껴지더군요. 이 남자가 나에게 보이는 이 모습은 분명 가짜라고 말입니다. 설마 형님께 잡히지 말아야 할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싶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지방 출장 일정이 잡혀 전날부터 캐리어를 쌌고 아침이 되어서는 남편이 먹을 국이랑 밥을 잔뜩 해놓고는 남편과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출발하는 그 일정이 점심 직전에 캔슬이 되었어요. 이유야 누가 만들면 그만인 일정이었는데 잠시 뒤로 미뤄졌다더군요. 내심 남편을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게 찜찜했는데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퇴근 시간을 아주 조금 넘기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 가방을 거실 호공으로 냅다 던져버리는 괴력을 쓰고야 말았네요. 아니, 이 미친 것들이 지랄도 정도껏 부려야지. 글쎄, 집 안에 서자마자 내가 해놓지도 않은 생선 굽는 냄새가 나길래 설마 남편이 요리를? 설마 형님이 또?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방 안에서 막 퇴근을 한 건지 출근 때 입던 양복을 벗은 채 사각 팬티를 입고 나오는 남편을 본 거예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을 하며 웃고 있었고 제 시선은 당연히 놀란 남편의 맞은편으로 향했는데 아휴,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습니다. 글쎄 형님께서 임산부라 가뜩이나 가슴이 커져 있는데 그걸 가린 큼지막한 브래저가 훤히 다 보이는 하얀 민소매 나시에다가 밑에는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입고 있었는지 웬 긴 검정 치마를 입었고 그 겉에 제가 쓰는 제 앞치마를 입고서는 남편이랑 마주보고 있다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캐리어를 집어던지면서 처음으로 형님을 알게 된 후로 처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앞치마 입고 뭔 수작이에요, 형님?
지금 입고 있는 그건 뭐예요? 내 남편 앞에서 그거 꼬라지가 뭐냐고! 하면서 이미 부엌에서는 하나둘 차려져 있던 내가 한 반찬 반, 형님이 한 건지를 모르겠는 반찬 반 정도가 놓여 있었는데 그 그릇들을 손으로 휘저으며 여기저기 다 떨어뜨렸습니다. 한켠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에, 한켠에선 그릇 떨구고 쨍그랑거리는 소리에 형님 비명과 남편의 외침에 또라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 팬티를 입고 있는 남편이나 브레이저를 훤히 보이고 있는 형님이어야 하는데 남편은 형님을 감싸며 임산부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왜 이래? 왜 이렇게 무식해?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말문과 숨통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제 눈이 뒤집혀 형님을 감싼 남편의 등짝을 때려가면서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딴 년을 감싸고 있어? 니들 불륜이었어? 니들 지금까지 불륜을 저지른 거였어? 라며 개패도 패주던 그때 밖에서 문 열어 수진아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단번에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오셨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형님은 놀래 자빠져선 아우씨 어떡해 하면서 서로 우왕좌왕 난리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으로 뛰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를 맞겠다고 제 머리카락을 쥐어잡아 당기던 남편이 1초 정도 늦은 바람에 문이 띠리릭 열렸고 밖에서 들어오던 아주버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서 눈이 충혈된 저와 그 뒤에 제 머리를 여전히 잡아당기고 있던 팬티만 입은 남동생 그리고 그 뒤에서 남의 집 앞치마에 브래저를 훤히 내다보인 채 야한 나시를 입고 있는 마누라를 보고는 저보다 더 눈깔이 뒤집혀져서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드셨죠. 와이프가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의 머리 정수리를 주먹으로 걷어 차버리셨고요. 차마 더 때릴 수가 없었는지 수준이 앞치마는 왜 입고 지랄이야? 이 옆팬네가. 라며 제 앞치마를 억지로 벗겨서는 형님의 뺨덕으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형님은 겁에 질려 아무 짓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부엌 한켠에 뺨을 부여잡은 채 서 있었고 이내 아주버님은 그 뒤에서 말을 걸려하는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곤 그 자리에서 형님과 제가 보는 앞에서 마치 부모를 때려죽인 원수를 대하듯이 발길질과 주먹질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죽했선 남편을 아주버님처럼 때려 죽이고 싶어 했던 제가 그 두 사람을 말릴 정도였다니까요. 제 울부짖음에 폭력을 멈춘 아주버님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제 남편과 형님께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정자증인데 내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 게 말이 돼? 감히 지 형수를 네 와이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임신을 시켜? 야, 이 호로 자식아,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하면서 자빠져 누워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울부짖는데 제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내 형님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한테는 말도 없이 내 동생 놈이랑 짜고 날 속인 거야? 내 새끼인 척을 하려 했으면 끝까지 연기를 잘했어야지. 안주인이 있는 남의 집에 우렁각시 마냥 들락거리면서 뭔 짓을 한 거야. 당신이라면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면서 임산부라 차마 더 못 때리겠다며 욕을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싸지르는데 뒤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형수님이 나한테 먼저 와서 정자만 주면 된다고. 라고 말을 하다가 앞에서 형님이 밥그릇 하나를 던져버려 남편이 그걸 주둥이에 맞고 피가 났어요. 지들끼리도 육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아주버님께 설명을 좀 해달라 하니 아주버님은 몰랐는데 무정자증이고 임신 때문에 형님과 둘이서 지인작의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를 형님이 아주버님께 숨긴 채 혼자서 어떻게든 자식을 낳을 거라면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제 남편이었대요. 건강검진을 받은 게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 후 결과를 받고도 몇 달을 더 고민하다가 남편을 찾아왔을 거라고. 그래서 남편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리 예뻐했다며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면 언제든지 내원하라는 연락을 받고서 무슨 소리냐고 재차 확인을 해보니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던 것과 자신이 무정자증이란 것을 뒤늦게야 전달받았던 아주버님은 그 순간 자기 와이프의 뱃속에 있는 아이 정체를 의심하다가 단번에 저희 남편을 떠올렸고요. 허구한 날 동생 집에 간다고 나가는 심지어 하다하다 저까지 괴로운 마음에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던지라 그 모든 심증들을 다 따져보며
본능적으로 저희 집으로 달려왔다가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목소리와 아내 목소리에 아주버님도 폭발을 했던 거라고요. 무정자증이라는 것도 충격이고 수치심에 죽을 것 같은데 설마 했던 와이프가 동생네 집에서 불에 접근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앞치마를 맨 채 동생이 와이프랑 싸우고 있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저만큼이나 눈이 뒤집혔을 거란 생각을 하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울부짖는 아주버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형님이랑 잤어? 정말 잤어? 하면서 피 흘리는 면상에 뺨을 몇 대 때리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안 잤어. 안 잤다고. 정자만 주면 현금 1억 준다길래 병원에서 정자만 빼줬어. 근데 내 자식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정이 가는 거 어쩌겠어. 나도 내가 형수랑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나도 그냥 형이 형수랑 자식 낳고 잘 사는 거 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하면서 우는데, 아유, 진짜 이 무식한 새끼가 지가 저지른 짓이 뭔 짓이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지들이 형을 위해 정자를 주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결국은 남편의 자식인 거지 형의 자식이 아닌데 아주버님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안 이상 데리고 잘 키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도 지 남동생 정자로 태어난 얘를 말입니다. 결국 둘이서 자식정이라며 사랑까지 빠져버린 마당에 이제는 아주버님네나 저희나 두 커플이 동시에 깨져버리게 된 극악의 상황에 치닫게도 되었는데 여전히 남편은 감성파리에 형 탓, 형님 탓, 형님은 그 와중에 다들 자식 낳기를 바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모른 척하고 살아. 더군다나 당신이 부정자증이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했냐고. 이게 다 무정자증인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버님 탓, 아주 집안 꼴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저대로 밤새도록 집 나가려고 짐을 싸고선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자마자 남편의 차를 끌고 친정에 갔다 출근했어요. 아주버님께 연락이 왔는데 시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다며 이혼은 제 자유니까 마음 편한 대로 하라 하는데 저도 이 집구석의 이리도 더럽고 불결한 꼴을 보고서는 보통처럼 더 살 자신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이혼 소송하러 간다길래 회사 반찬하고 아주버님은 따라 나섰어요. 시부모님은 어찌 알고 뒤따라와서는 제발 자기 막내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죗값은 큰아들을 속인 큰며느리만 받게 하고 둘째 너희는 합의를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아이고 그 좋아 보이던 시부모님도 결국은 자식 앞에선 팔이 안쪽으로 굽더라고요. 실망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아주버님도 부모님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그 새끼가 한 짓을 보고 너 지금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 쳐 죽인 놈들을 지금 돈 몇 푼으로 봐준다는 거야 뭐야? 라면서 시부모님은 크게 호통치곤 돌려보냈고 저는 그런 아주버님 옆에서 당체 분해 죽겠다는 울분을 토해내며 함께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알 모신 제가 요즘 아주버님 따라 법 공부하고 소송 공부하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친자 확인 소송에 동생한테 위자료 소송, 저는 저대로 형님께 위자료 소송에 남편에게 상간 소송에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형님의 통장을 가압류시킨 것도 모자라 남편의 회사로 직접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시킴으로써 회사에도 불륜 사실을 뿌렸습니다.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그간 와이프를 속이고 가족관계에 형수를 임신시켰다며 남편의 재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그냥 배우자 외도나면 걸 수 있다는 건 뭔지 몰라도 다 걸어버렸어요. 아주버님과 저 두 사람이 흘린 피눈물을 봐서라도 절대로 두 년놈들이 이 괴상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져버린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간통죄는 왜 없어진 건지 누굴 위한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내고 갚아낼 수 있을 만큼의 복수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